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던 오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어릴 적, 7살쯤에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자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멀리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연락도 하게 해주었고, 엄마의 근황을 물을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 엄마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 아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라고 하면서 말을 피했죠. 물론 그때는 그게 말을 피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단절되고 있던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수정이 이모라고 소개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온 여자였는데 어머니가 없는 공허함이 커져가고 있던 그때 만난 수정이 이모는 제게 있어 너무나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엄마 같은 수정이 이모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주었고 밥을 해줬고 머리를 빗어주었으며 예쁜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원했던 엄마의 역할이었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수정이 이모와의 기억으로 채웠죠. 수정이 이모와 함께 나갈 때면 주변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한테 엄청 어린 동생이 있네? 라고요. 그때는 그저 수정이 이모와 나를 가족으로 봐준다는 것에 기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면 아버지 또래일 테고 아버지 또래의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보통 엄마 혹은 이모, 고모로 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수정이 이모는 이모가 아니라 언니에 가까울 정도로 젊은 나이였습니다. 네,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딘가 불건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런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남녀 사이의 감정도 모르는데요. 저는 그저 아빠와 수정이 이모와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존재는 점차 잊혀갔죠. 수정이 이모가 저희 집에 오는 횟수는 점차 잦아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더 바랐어요. 이모, 오늘은 자고 가면 안 돼? 처음에 수정이 이모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이모는 이모 집에서 자야지. 여기는 효진이랑 아빠 집이잖아. 그럼 이모 집도 하면 되잖아. 어머, 그래도 돼? 응, 여기도 이모 집 하자. 간절한 어린아이의 요청에도 수정이 이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모의 살림살이가 늘어났죠. 그렇게 이모와 함께 산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사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존재를 잊게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쯤 수정 이모가 말했습니다. 효진아, 이제 이모라고 부르는 거 지겹지 않아?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볼래? 라고요. 이모라는 호칭이 엄마라는 호칭으로 바뀌면서 수정 이모는 또 한 번 자연스럽게 제 엄마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모의 가족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아주 쉽고 편하고 자연스럽게요. 저는 엄마 엄마 하면서 수정 이모를 잘 따랐습니다. 일부러 친구들 앞에서 더 크게 엄마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수정 이모는 아주 처음엔 그런 저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저에게 냉담해지는 게 보였어요. 예전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쁘다며 웃어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치맛자락을 잡아당겨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수정 이모와 아빠 그리고 제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수정 이모가 엄마가 된 이후부터는 그런 시간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효진이 혼자 밥 먹을 수 있지? 엄마랑 아빠 오늘 영화 보고 들어올 거니까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양치하고 자.
이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면 수정이 이모는 다정하게 저와 눈을 맞추고 제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효진아, 엄마 아빠가 함께 행복해야 효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효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행복해야 해. 알겠지? 그럼 엄마 아빠가 영화 보고 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수정 이모는 밝게 웃으며 대답해주곤 했습니다. 그럼 올 때 효정이 좋아하는 과자 사다 줄게. 알겠지? 저는 대부분의 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엄마 아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빌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속상했지만 그걸 꼭 참고 기다리기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정이 이모와 몇 년 동안 함께 하면서 수정이 이모가 제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감정을 잘 알지 못했던 탓도 있는 것 같네요. 행복은 내 감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데 수정이 이모와 아버지가 가르쳐준 행복은 남이 먼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였거든요. 내가 아닌 남의 행복이 우선이다 보니 제 행복을 수정이 이모와 아버지의 행복 다음으로 계속해서 미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국민학교 고학년 때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던 수정이 이모, 그러니까 제 엄마에 관한 소문이 중학교에 올라가니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 이모가 다른 엄마들에 비해 나이가 현저히 어리다는 것을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수정이 이모가 제 엄마 역할로 왔다는 걸 알게 된 친구들 엄마들의 수군거림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수정이 이모가 학교에 왔던 날, 친구들의 엄마가 수정이 이모를 본 날 이후부터 친구들이 저에게로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번에 왔던 그 사람, 너 엄마 맞아? 맞는데?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네 엄마 몇 살인데? 저는 이모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 뭐야, 너는 엄마 나이도 몰라? 너 좀 이상하다.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엄마 20대 같대. 우리 엄마는 30살? 뭐 그 정도인 것 같다던데. 친구들이 자꾸만 수정이 이모의 나이에 대해 수근덕거리는 상황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대체 나이가 뭐가 중요하길래 제 앞에서 가지도 않고 불쾌한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는지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마디가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어요. 잠깐만, 그러면 효진이네 엄마는 효진이를 몇 살에 낳은 거야? 온몸에 털이 삐쭉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수정이 이모의 나이를 어림잡아 보았는데 수정이 이모는 다른 친구들의 엄마보다 확실히 어렸습니다. 선생님보다 어려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사연에는 계속해서 수정이 이모라고 적고 있지만 국민학교 학생 때부터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저는 수정이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이모의 나이를 실감하게 된 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친구의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그러면 효진이네 엄마는 중학생 때 효진이를 낳은 건가? 이 말을 끝으로 저를 돌아보던 친구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동정하는 시선인 것 같으면서도 경멸하는 시선 같기도 한 그 애매모호한 눈빛을요. 이날 이 대화를 끝으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의 경멸하는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야, 이효진, 쟤네 엄마 아빠 불륜이래. 아닐걸? 어릴 때 사고 쳐서 낳은 거랬어. 그러면 우리 나이에 임신했다는 거야? 아유,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생각과 우리 아빠랑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죠.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중 한 아이가 결국 나섰습니다. 모두가 궁금했지만 섣불리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야, 너네 엄마 새엄마 맞지? 새엄마가 맞죠. 저도 그 정도는 이제 인식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봐, 대답 못하네. 야, 너네 엄마 아빠 왜 이혼했냐? 아주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수정이 이모를 엄마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것, 아버지가 수정이 이모와 재혼을 해서 수정이 이모가 내 엄마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혼했냐에 대한 것을 궁금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 이혼했냐니까?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거봐, 대답 못하네. 앞에 나선 아이는 영웅 심리 같은 것인지 주변을 둘러보며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대며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죠. 야, 내가 다 듣고 왔는데 너네 엄마 아빠 불륜남 불륜녀라며?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깔깔대는 소리,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륜이 뭐야? 바보냐? 바람 피운 거잖아, 바람.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얼굴이 시뻘개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목소리까지 떨렸지만 꾹 참고 소리쳤습니다. 아, 아니거든? 그 친구는 셀쭉대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나이에 사고 쳐서 너 낳은 건 맞아? 너네 아빠는 나이 많다며. 그럼 너네 아빠는 어른이고 너네 엄마는 학생일 때 만난 거야? 어? 부모님이 불륜 관계든지 두 사람이 사고 쳐서 저를 낳았던지 모든 게 다 모욕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울면서 자리를 피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가방도 내팽개치고 학교를 뛰쳐나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울며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나서야 집에 들어온 부모님은 눈물 콧물 다 뺀 저를 보고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에게 별다른 관심을 쓰지 않던 아버지도 이번만은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애들이 나더러 엄마 아빠가 불륜이네. 바람 펴서 만나는 거네.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은 굉장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그래? 수정이 이모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중학생 때 나를 낳았던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불륜이던가 둘 중 하나래. 두 사람 모두 당황해하는 게 당시에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아니야. 누가 그래? 수정이 이모가 애써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간 계속된 학교 친구들의 수군거림에 시달렸던 저는 그 해명이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재혼한 거라는 건 이제 나도 알아. 그런데 불륜이라잖아, 사람들이. 아니지? 두 사람은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훅 하고 흘러내렸어요. 안 그래도 같은 국민학교를 나온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은 참이었거든요. 나 쟤랑 같은 유치원에 다녔는데 쟤네 엄마랑 쟤네 아빠랑 쟤 지금 엄마랑 같이 싸우는 거 봤어. 이 이야기가 어른들 귀에 들어갔고 상상력 좋은 어른들은 그 장면을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다 어머니에게 걸려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겠죠. 저는 꺽꺽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바람 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다가 제가 조금 진정했을 때 모든 게 오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해? 그래, 오해. 뭐가? 이후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휴, 너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는 기억나니? 낳아준 엄마라는 말이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기억 안 나. 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럴만도 하지. 아무리 제 남편이 싫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새끼는 챙기는 법인데. 너네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너를 한 번도 안 찾아왔잖니. 아버지는 저에게 너를 낳아준 엄마가 너를 버렸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이모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 낳아준 엄마랑 키워준 엄마 중에 누가 더 너한테 잘해줘? 당연히 키워준 엄마 아니야?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앤 건지 낳아준 엄마의 사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실제로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유치원에 다니던 때부터
그 당시 낳아준 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던 저에게 친모란 흐린 안개 속의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친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친모가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고 저를 얼마나 아껴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엄마는 친모가 아니라 수정이 이모였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빠더러 바람 폈다고 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금 네 엄마가 다른 엄마들에 비해 어린 편이잖니. 어른들 사이에서 나이 차이 많은 사람들의 만남은 당연히 불륜으로 취급돼. 그런데 아빠는 아니야. 여기까지만 봐도 중학생 어린 나이에게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다뤄지는 이야기를 들을 나이는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들어라 라는 듯한 눈빛과 함께요. 아빠가 바람난 게 아니라 널 낳아준 사람이 바람이 난 거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지금의 엄마 아빠가 불륜으로 결혼한 거라는 얘기를 하지. 집에서는 낳아준 엄마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하지. 머릿속이 어지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그 말은 이전보다 더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네가 어렸을 때 아빠 사업이 잘 안 됐어. 사업이 안 풀리니까 네 친모가 아빠를 점점 무시하더라고. 이럴 거면 그냥 사업 접고 나가서 막노동이나 뛰라고 말이지. 이때부터는 숨 쉬는 것도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아빠는 불륜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인데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빠는 정말 노력했어. 아빠는 가장이고 책임져야 할 아내와 딸이 있잖니.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노력했지. 수정이 이모는 아버지의 말을 거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네 친모는 그런 것도 모르고 딴짓이나 하고. 에휴. 수정이 이모는 말끝을 흐렸지만 아버지에 의해 그 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잖아. 아빠 지금도 그러는 거 알지? 그런데 일이 어려워졌을 때는 2배, 3배, 10배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다 보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했어. 그래서 집에 오랫동안 못 들어오기도 했지. 그런데 이 말을 마친 아버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놓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들어온 집에서 네 엄마랑 그 남자가 함께 있는 거 봤을 때 아빠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빠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둘이 그렇게 붙어먹고 있을 때 그 옆방에 네가 있었다는 사실이야. 친모와 어떤 남자가 집에서 뭘? 붙어먹는다는 게 뭔데? 온갖 물음표가 제 머릿속을 떠다녔고 아직 사춘기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은 어린아이였던 저는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수정이의 이모의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때 아빠가 엄청 마음고생했어. 사업도 힘든데 와이프도 그러고 있지.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도 너 하나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산 거야. 너는 아빠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건 알아도 너 낳아준 엄마는 돈이 아주 많은 남자한테 시집갔어. 이혼할 때 네 엄마가 널 절대 안 데려갈 거라고 으름장을 놨다더라. 충격으로 인해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말들이 모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정이 이모는 따뜻한 품으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우리 효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래도 다행이지. 우리 불쌍한 효진이 옆에 나같이 좋은 엄마가 나타났잖아. 그치? 그때 저에게 그 따뜻한 품은 동아줄과도 같게 느껴졌습니다. 수정이 이모의 말에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지. 널 버린 엄마는 있고 새로운 엄마랑 행복하게 살면 돼.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효진이 엄마잖아. 그렇지? 저는 또 한 번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친모를 원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감정을 쏟아놓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짙은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책임도 지지 않은, 남편에게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엄마라면서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 양심도 없는 여자. 제 침몰을 수식하는 모든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원망이 커질수록 저는 수정이 이모에게 더욱 의지했어요. 예쁨 받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수정이 이모의 태도가 점점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가 잘 생기지 않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수정이 이모는 그 탓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가 싸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도 문제가 없고 나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애가 안 생기냐고. 그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시간은 무슨.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잘 아는 무당집 가서 물어보고 왔어. 이게 다 애 때문이래. 애. 애는 무슨 애. 효진이 말이야. 큰애가 길을 막고 있으니 애가 생길 리가 있겠냐고 하더라.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도 왜 아무렇지 않았는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또 그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초연해진 것이라는 것도 몰랐죠. 새엄마인 수정이 이모가 저를 친자식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들었던 감정은 슬픔, 충격, 고통, 배신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람나서 날 버리고 간 친엄마보다 날 아주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있어주는 새엄마가 낫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나름 잘 챙겨주셨어요. 저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주는 일은 없었고 제가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의 여가를 저 없이 수정이 이모와만 보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 그 학원에 보내주고 금방 실증이 나서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하면 군말 없이 다른 학원으로 가게 했죠. 아버지가 그랬던 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것도 있지만 공부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척척 해내는 제가 아버지에겐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었거든요. 한 번씩 아버지는 이렇게 통화하곤 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잘 지내지. 우리 딸? 우리 딸 이번에도 학교에서 1등 했어. 요번엔 시장한테 상도 받았다니까. 그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 거지. 뭘 부러워하냐? 우리 딸이 그냥 좀 특출난 거야. 공부만 잘하냐고? 아니지. 운동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하여튼 1등 신부감이야, 아주. 저는 아버지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딱 한 번 시험을 못 본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 바로 전날 시작된 고열 때문에 도저히 맨정신으로 시험을 치를 여력이 없었던 것이었죠. 시험을 마치는 날 곧장 응급실로 실려갔으니 정말 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전교 4등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상태에서 그 정도면 잘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4라는 숫자는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성적을 보고 와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지금 이게 성적이라고 가져왔어?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는 아버지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벌벌 떨며 아버지의 화를 온전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열이 엄청 높았어. 그래서 시험 보는 게 어려웠고. 아빠도 알잖아. 나 시험 치르자마자 쓰러진 거. 아버지는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건강관리도 실력이야, 실력. 이따위 성적으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건 딸의 앞길을 걱정한 아버지의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에이씨, 이제 골프 치러 가서 뭔 얘기를 해. 그 인간들 자식놈들은 판사, 변호사, 의사 이딴 것들인데 이러면 그 인간 자식들 발끝도 못 달아. 자신의 위상을 꺾어놓은 이를 향한 분노였죠. 그때부터 공부는 저에게 있어 생존이 되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곧장이라도 그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와의 공간에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한 번씩 수정이 이모가 들렀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수정이 이모는 꼭 제 뒤에 서서 책을 흘끗흘끗 쳐다보고는 했어요. 나는 이런 거 머리 아파서 못 보겠던데 넌 참 대단하다 얘. 그런데 너는 이렇게라도 해야 돼. 알지? 외모 뜯어먹고 살 거 아니면 공부라도 잘해야 하는 게 여자거든. 딱히 대꾸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저에게 있어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둘 사이에서 귀염받는 딸이 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는 그저 경제적인 보호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 반응하지 않는 저에게 수정이 이모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 나중에라도 너네 엄마가 너를 만났는데 네가 궁상맞게 살고 있어봐. 너 버리고 간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겠어? 아마 버리고 가길 잘했다고 생각할걸. 다른 말은 모르겠어도 이 말은 꽤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날 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의 보금자리에서 나가기 위해. 또 다른 하나는 날 버리고 간 친모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제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면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 사이를 방해하지 않고 사라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의대에 진학하고 나니 오히려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 사이에 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트로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버린 아내와의 상처를 극복한 남자와 그런 남자를 위로하고 그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운 여자라는 프레임 위에 아픔을 극복하고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아버지와 남의 배로 낳은 자식을 살뜰히 보살펴 의대까지 보낸 천사 같은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제 존재가 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두 사람에게 기대할 것도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기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절 떼어두고 다니던 사람들이 부부 동반 모임에 저를 데려가기도 하고 주변인들에게 저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싫지 않았어요.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주니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부모의 따뜻한 애정이 그리웠던 저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MT, 미팅, 친구들과의 여행, 그런 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건 성공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성공과 연관이 없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에게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중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나이 28의 일이었죠.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경과를 지켜보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고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두 분은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즉사였죠. 두 분의 장례를 치르고 저에게 남은 건 유산 상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정리해두었던 유언장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은 자연스럽게 저에게로 전해졌죠. 아버지의 회사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일했던 분에게 승계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에는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요. 회사의 주식만 받고 물러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의 빈자리를 체감 좀 해보려는데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유산 냄새를 맡고 온 친척들이었죠. 아버지가 수정이 이모와 재혼한 뒤로는 왕래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자신들을 작은 아빠, 큰 고모 등으로 소개하더니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얼굴을 안 보고 살기는 했지만 네 아빠가 그렇게까지 매정한 사람은 아니라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나눠줄 생각이었을 거야. 유언장을 썼더라면 당연히 그 내용이 실렸을 텐데 네 아버지도 원하는 일일 테니 유산을 좀 나눠야겠지.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물며 태어나서 몇 번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그들은 친엄마를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헛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친엄마를 향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던 저에게 그 제안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얼마 뒤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를 찾았다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떨어져 살았으니 이제라도 얼굴을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요. 친모가 바람이 나서 나를 버렸고 그래서 떨어져 산 건데 억울하다니. 그 말의 의도를 알고자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들어보니 친척이 친모를 찾아가서 저를 만나라고 설득했다더라고요. 남이 설득해서 나올 정도면 그다지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건데 구태여 자리에 나오겠다고 한 걸 보면 당연히 유산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푼이라도 떼어달라는 생각일 거라 판단했어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자식도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약 20년 만에 만난 친모의 표정은 돈을 바라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효진아 라며 울지도 못하고 목에 걸린 인사를 건네는 표정을 보는데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연기를 해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형식적인 인사, 어색한 침묵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친모는 꿈을 꾸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가 널 찾아오면 너를 갖다 버릴 거라고 했어. 하? 하는 감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변명을 해도 그럴싸한 걸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빠가 그런 소리를 했을 리도 없지만 날 갖다 버린다고 하면 본인이 데려다 키우시면 되잖아요. 친모는 제 차가운 목소리에도 상처받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친모는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길게 늘어진 치마 한쪽을 들어올려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친모는 한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의족을 차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이야 의족을 차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몸을 많이 쓰지 않는 일은 가능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목발 짚고 겨우 걸어다니는 상황이었어. 그때는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을 써주는 것도 많지 않았고 나로서는 나보다 네 아빠가 널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그 사람은 돈도 많았으니까.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돈 많은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요? 망설임 없는 제 물음을 들은 친모는 인상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바람나서 이혼했다니?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 사업이 안 좋아지니까 다른 돈 많은 남자랑 바람났다고. 다리 얘기는 처음 듣네요. 친모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인간이 기어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고통스럽게 소리치는 친모를 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 적 없다뇨? 친모는 한참 동안 울더니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는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난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어. 뭐라고요? 친모는 중학생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어. 사업이 안 좋아지고 있다더라고. 그건 나한테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어.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은 평범했고 나는 가난했거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니 다시 밑바닥으로 돌아간다 해도 괜찮았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함께. 그런데 도무지 그 사람의 사업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더구나. 그래서 바람을 폈어요? 친모는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바람 피운 적 없어. 바람 피운 건 그 인간이지. 서로 다른 양측의 말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삼자대면을 할 수도 없으니 미칠 지경이었죠. 이것저것 빚도 졌고
이러다가는 재산이 모두 사라질 게 분명하니까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하더구나. 그렇게 하면 재산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빚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 나는 그동안 남편이 돈을 빌리라고 하면 빌렸고 벌어오라고 하면 벌어왔으니까. 결국 위장 이혼을 할 때 재산 분배를 남편에게 유리하게 해야 했어.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한 남편을 믿었단다. 그렇게 믿었는데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제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나를 내쫓았고 너를 만나지 못하게 했어.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갑자기 돌변한 태도에 상처받고 알아보니 나랑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만났던 내연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단다. 그 인간은 날 철저하게 속인 거였어. 그제야 친모의 겉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늙어 보이는 얼굴, 거친 손, 단정하지만 평범한 옷차림.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굳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빚을 혼자 다 해결했다고요? 친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못 믿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날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친모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찾아갔었어. 뭐라고요? 언제요? 처음엔 널 버릴 거라는 말 때문에 못 찾아갔어. 그런데 어떻게 그러겠니? 엄만데.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 그런데 차마 네 앞에 나서지 못하겠더구나. 왜요? 친모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서.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내 딸은 너무 예뻐서. 좋은 옷에 좋은 신발을 신고 머리도 예쁘게 빗고 또래 친구들이랑 해맑게 웃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엄마랍시고 끼어들면 너한테 방해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 말이 도무지 진짜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제가 믿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널 낳아준 엄마가 널 목숨보다 사랑했을 수도 있겠다고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의 사랑. 그것에 내심 목말랐던 저는 그 말을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믿어보고 싶었어요. 증거 있어요? 두 사람은 위장 이혼을 한 거였고 당신은 알고 보니 아버지한테 속은 거였다. 사실 바람 피운 건 아버지 쪽이었다는 거. 그리고 나를 찾아오려고 했다는 것. 이거 다 증명할 수 있냐고요. 이 말을 하면 할수록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친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친모는 깜짝 놀라 눈이 커다래진 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모는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친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친모의 집 거실 곳곳에는 낡은 액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모습의 친모와 친모의 품 안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분명히 저였어요.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와 살던 집에는 흔한 가족 사진 하나 없었는데 수정이 이모와 찍은 사진은 국민학교 2학년 때 찍은 것에서 멈춰 있었는데 게다가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는 저와 찍은 사진을 소중하게 보관해두지도 않았는데 누가 봐도 오랜 세월 보관해온 듯한 액자를 한참 동안 보고 있는데 친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친모는 거실에 앉은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각서가 적혀 있었어요. 이혼하기 전에 적은 거야. 혹시나 해서 받아놓은 각서였는데 각서 안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딸 효진이는 엄마가 키운다 라는 문장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경제력 때문에 법적으로는 널 데려올 수 없었지만 어쨌든 위장 이혼이니까 나는 널 키우고 싶었어. 그런데 분명 친모는 저를 직접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위장 이혼 하면 안 되지. 그때 내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그러지만 않았어도 나는 너를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뿐인 딸을 지켜만 보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친모가 서류 봉투와 함께 가지고 온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비디오 테이프, 빛바랜 종이 위에 그려진 낙서 같은 그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친모는 21번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건 너와 처음으로 공원 나들이를 갔을 때 찍은 사진. 네가 처음으로 물놀이를 했을 때 사진. 이건 네가 엄마라고 그려준 그림. 그리고 이건 네 돌 때 찍은 비디오 테이프야. 어딘가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친모는 아주 오래된 기계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그게 아직도 작동되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동이 꽤 잘 되네요. 혹시나 이걸 못 보게 될까봐. 재생된 비디오 테이프 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의 어린 시절 모습과 그 모습을 찍고 있는 친모의 상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가 정말 사랑해. 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 친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친모의 눈에서는 여러 감정이 섞여 나왔어요. 엄마는 이렇게라도 널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기뻐. 그것만으로도 좋아. 나는 죽을 때까지 널 못 볼 줄 알고 정말. 친모는, 아니 어머니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 낳아준 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박스 속 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들 속에 저는 너무나 행복한 어린 나이에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사랑받는 아이의 얼굴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은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걸 계속 간직했던 거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 딸이 그리울 때마다 이것들을 꺼내보고는 했어. 어머니는 상자 깊숙한 곳에서 베네 쪼고리를 꺼냈습니다. 네가 어릴 때 입었던 건데 이렇게 작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 엄마. 제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어머니는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오열하면서 저희는 가슴에 있던 응어리를 모두 쏟아냈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겪었던 자식을 잃은 억울함과 슬픔, 배신감을 쏟아냈고, 저는 부모의 애정을 갈구했던 과거의 모습, 어머니를 원망했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거실 하나, 작은 부엌 하나라 둘이 살기에 큰 공간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던 저에게는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큰 아파트를 얻어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막대한 유산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부유한 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고, 어머니가 그동안 해왔던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그런 제 행동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전에 사준 옷도 있고. 아니야, 엄마. 원래 쇼핑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자식이 땀 흘려 번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정도의 소비는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만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 때문에 어머니를 고향에 있는 고즈넉한 집으로 모셨어요.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었지만 복잡한 도시보다는 한적한 고향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2주에 한 번씩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좋은 공기를 쐬러 가곤을 합니다. 이것도 벌써 아주 오래된 이야기네요.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나이가 되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공부했던 의대 동기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뤘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원망에 사로잡혀 악착같이 이 악물고 살았던 과거의 저는 온데간데 없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제 모습만 남아있죠. 오해라는 것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를 곪게 만들지만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 그 상처는 얼마나 오래된 상처인지 간에 너무나 빠르고 쉽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어머니와의 일로 제가 깨달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오해인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짜증낸 건가? 라고 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과 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꼬아서 보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